안녕하세요. 대박천국 썬데이 일부 장희선입니다. 추석 연휴가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 FOMC 회의 결과와 중국의 헝다그룹 사태를 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연준은 테이퍼링 시기를 조금 더 구체화했지만 내년까지 금리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고요. 헝다그룹 역시 국제적인 리스크로는 번지지 않으며 단기적인 악재들은 다 지나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곧 10월에 접어들며 4분기 전망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천국 썬데이 1부는 김동엽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강의 시작하기 앞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338번으로 김동엽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동엽 파트너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박천국 썬데이 시청자 여러분, 김동엽입니다. 주말 어떻게 편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이제 9월 말 돼가지고 이제 4분기를 앞두고 있는 시장을 여러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 되면 바로 10월이잖아요. 4분기 첫 달 맞이하는데 9월 달 이제 마감도 해야 되고 10월 달에는 과연 뭐 어떤 일들이 좀 발생을 할까? 이런 것들 여러분과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10월 장에서는 어떻게 이 장을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뭐 미처 끝나진 않았지만 9월 달 어떠셨어요? 예. 9월 달 하도 장이 좀 별로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9월 달은 별로였는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9월 초부터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어요. 9월 달에 쇼크가 일어날 수도 있다. 유동성 장세가 거의 끝나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자, 한때는 또 스태그플레이션이라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올라간다. 뭐 이런 좀 안 좋은 상황들이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9월 달 조정론이 현실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 8월 말부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9월장을 어떻게든 좋게 해석을 하고 좀 강하게 뭔가 좀 투자를 하기에는 뭔가 좀 멈칫하는 그런 시간대를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역사적으로 이런 통계가 있다 그래요. 1900년대 초반부터 거의 한 90년치 통계를 내보면 유독 9월 달이 S&P 500이라고 하는 지표상으로 보면 유독 9월 달이 좀 부진했다. 이런 통계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뭐 뉴욕 증시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9월 달에는 장이 좀 별로일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먼저 좀 생각들 하고 하다 보니까 조그만 악재가 나와도 역시 9월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지내셨던 것 같아요. 제가 9월 달에 자주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릴 때 뭐 9월 달에 여러 가지 또 노이즈들 있었죠. 뭐 최근에 또 뭐 테이퍼링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고민들도 있고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지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 같은 것들도 있고 경기 정점, 뭐 피크아웃이 뭐 이미 지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해석들도 있었고 뭐 최근에 또 중국에서 뭐 규제 리스크라든가 또 헝다그룹 문제들 이런 것들도 불거지면서 시장이 좀 편할 날이 없었던 9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즈가 좀 있었지만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릴 때 이게 뭐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이게 확 꺾여가지고 정점을 치고 추세가 확 꺾여버리는 그런 좀 장애 상황이 된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았는데 그때마다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은 시장을 뭐 좌우하는 큰 뭐 주요한 변수들 뭐 이를테면 유가라든가 뭐 장단기 금리 차이라든가 뭐 경기 선행 지수라든가 몇몇 개 지수를 살펴보더라도 아직 뭐 추세가 완벽하게 꺾였다고 선언을 할 정도의 어떤 엄청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시장은 노이즈 때문에 좀 흔들거리긴 하지만 추세가 꺾인 건 아니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자, 이제 불과 한 일주일도 안 남았죠. 9월장이 뭐 거래일수로 보면 이제 4일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장을 좀 앞두게 될 텐데, 자, 9월. 네,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노이즈들로 인해서 좀 편치 않게 지나오고 있는 과정인데, 아, 이게 달이 바뀌면 좀 괜찮아지려나? 이런 생각들 또 하시면서 10월장에 대한 기대감 피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10월장에 대해서도 이제 9월 말쯤 되니까 각종 언론에서 10월에 대한 예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음, FOMC 결과가 나름대로 뭐 미국이라든가 여타 글로벌 증시 쪽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뭐 결과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홍다 이슈라든가 실적과 관련된 얘기들 이제 3분기 실적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는 어닝 시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아직까지 살얼음판이다. 언제 얼음이 깨질지 몰라라고 하는 그런 증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4분기 증시 전망에도 이 홍다 사태라는 걸 굉장히 큰 변수로 생각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꺾였다.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는 뭐 대다수의 좀 논조가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요. 음. 자, 10월 달 변수를 수많은 변수가 시장에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서 한 네 가지쯤의 어떤 큰 변수들, 네 가지 요것들 가지고 한번 시장을 예측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예상을 해보는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테이퍼링, 그 다음에 홍다 이슈, 그 다음에 3분기 실적과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이렇게 네 가지 큰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조금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자, 테이퍼링 관련해서는 이미 이번 주 중에 연준에서 뭐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과물들을 발표를 했는데 파월 의장이 굉장히 뭐 잘 포장을 해서 발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시작 시점은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끝나는 지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중반 정도라고 오히려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뭐 이거 기간을 맞추려면 뭐 6개월짜리가 되려면 내년 1월부터 시작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8개월짜리 정도 기간으로 만약 테이퍼링 실시가 된다고 하면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한 6월까지 이렇게 8개월 정도 가야지 아마 타임 스케줄이 맞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내년 중반 아마 한 6월 내지는 7월 정도를 끝나는 종료 시점으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의 상황이 뭐 지속된다라는 가정하에 뭐 인플레이션도 지금 더 진행이 되고 있고 고용지표 상황도 뭐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 11월에서 12월 사이에 테이퍼링이 시작될 가능성은 거의 뭐 확실시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명확해지는 로드맵이라고 얘기를 드린 것이 뭐 지난 한 6월 달 이후에 테이퍼링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언제 실시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연말을 앞두고 있는 4분기를 앞두고 열린 9월 달 FOMC에서 보다 명확한 로드맵 일단 끝나는 지점은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금리 인상 시간표라는 게 또 제시가 되었는데 이게 6월 달 FOMC보다는 조금 더 앞당겨진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내년도 2022년도거든요. 여기 지금 금리를 지금 정도 금리 상황에서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9명. 이번 점도표에서 9명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전체 FOMC 위원이 18명이니까 과반수 정도 되는 인원이 내년도쯤에 금리를 처음으로 올려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6월 달에 이게 7명이었으니까요. 지금 2명 정도가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어떤 유동성 장세를 이제는 뭐 좀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차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다가 내후년 23년도 되면은 금리를 최소한 한 3번 정도, 그리고 2024년도에도 3번 이렇게 하면은 내후년 정도 사이에 한 6번 정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6번이 다 완성이 되면 아마 1.5에서 1.75 정도 내외의 금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도표가 조금 더 누가 이제 보기 나름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보시면 금리 인상을 생각보다 빨리 하나 보다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시간이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적어도 내년도 9월 정도 전까지는 최소한 금리를 안 올린다라고 오히려 시장이 해석을 하다 보니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헝다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서 빠진 부분들이 금방 또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거든요. 자, 제가 여기 계산이 선다라고 소제목을 달았는데요. 지난 1980년대 이후에 최근까지 보면 이렇게 지금 세로줄을 그은 것이 금리가 인상됐던 시점이에요. 금리가 인상됐던 한 5번 정도의 횟수가 있습니다. 요때 지금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냐? 코스피 같은 경우가 금리가 인상되는 시점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한번 단적으로 보시면 이 뒤에도 상당 기간 움직임이 꽤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한 요때 정도 말고 요때는 좀 아니었던 것 같고 4번, 5번 정도의 금리 인상기 중에 4번 정도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최소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더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더라는 거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이 선다라는 건 금리를 내년 하반기, 뭐 9월에서 한 12월 사이쯤 언제쯤 올리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이 사실은 뭐 금리가 올라가면 바로 시장이 빠질까 봐들 많이들 걱정하고 계신데 어떤 뭐 그때 가면 굉장히 또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일어나겠습니다만 통계적으로 과거 한 30년 데이터를 따져보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게 사실 시장에 주는 뭐 함축적인 의미가 여러 개가 있죠. 경기가 정상화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경기가 정상화되는 초기에는 시장도 같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다가 임계점이 있겠죠. 예. 금리가 어느 정도 선까지 계속 올라가고 나면 증권시장에 투자하는 것보다 차라리 은행에다가 금리 상품에다가 맡겨놓는 게 낫겠는데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임계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요 정도쯤 올라가면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될 증시 쪽에다 계속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금융 상품, 은행 쪽의 상품에다 넣는 게 더 나을지 고민하게 되는 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뭐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한 4-5차례 금리가 올라가고 날 때쯤이면 시장이 좀 지칠 때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금리 인상이 처음 실시되는서 한 서너 번, 2-3번 정도 올라가는 기간 동안에는 시장이 같이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달 들어서 가장 뭐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슈가 바로 헝다라고 하는 중국의 거대 부동산 기업의 어떤 향방이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큰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회색 코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먼지를 피우고 막 우리한테 달려올 때까지는 저게 과연 뭘까라고 해서 잘 안 보이다가 코앞에 다가와서 먼지가 거치고 나니까 무시무시한 회색 코뿔소처럼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최근에 헝다 이슈로 인해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뭐 기사 제목에도 보시면 헝다라고 하는 뭐 중국에서 나름대로 그 디벨로퍼라고 하는 부동산 업체 중에서 뭐 1, 2등을 다퉜던 그런 회사거든요. 예, 대출금이 워낙 뭐 많다. 한 36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3분의 뭐 한 2 정도에 가까운 정도? 예, 그 정도의 큰 대출금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뭐 부도가 난다, 뭐 청산이 된다, 아니면 뭐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됐을 때 이게 파급되는 효과들이 얼마나 클까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 이런 일들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서 처음 겪는 거라서 이 부분이 과연 감당이 될까? 아니면 여타의 기업들로 전이되거나 금융회사들로 또 전이돼서 같이 신용경색을 맞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크게 되죠. 예. 지금 이쪽 그 그래프 같은 경우, 여기 표 같은 경우는 그 내년도 넘어가기 전에 올해 안에 갚아야 되는 뭐 이자라든가 그 원금에 대한 부분들인데 상당히 많습니다. 헝다그룹이 갚아야 되는 거. 그리고 달러 기준의 채권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랑 뭐 내후년도 2024년도까지 거의 지금 뭐 10조 원 정도 규모를 매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지?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헝다그룹 파산을 하게 되면 신흥국 시장 쪽에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 나와요. 다행히도 지난 뭐 한가위 연휴 때문에 우리가 크게 빠지는 주초에 어떤 글로벌 시장의 어떤 움직임을 좀 피했죠. 그러고 나서 주중반에 반등하는 타이밍에서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장중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게 좀 덜했습니다만 뭐 일본이라든가 대만 증시 뭐 또 직접적인 홍콩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낙폭이 컸었고 심지어 뭐 미국 증시도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헝다그룹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종말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방 정부들 지금 뭐 헝다그룹의 사업장이 800개가 넘는다고 하니까요. 이 사업장이 이제 소속돼 있는 뭐 지방 정부들도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훈령을 내렸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자, 뭐 확정된 얘기는 아닙니다만 결국은 헝다 위기는 중국 정부에서 개입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뭐 그룹이 해체되고 나서 세네 개 정도의 국유 기업으로 탈바꿈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인데 뭐 지난 주 후반 정도 이번 주죠. 이번 주 후반의 움직임 보면 뭐 헝다그룹이 뭐 예정돼 있는 이자를 지급한다 이래가지고 또 한번 세게 올라가는 모양도 나왔지만 그 다음 날 또 되니까 뭐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는 지급을 안 했다. 안 했다기보다는 못 했겠죠. 뭐 그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또 금요일 같은 경우는 도로 올라갔던 거를 대부분 반납하는 하락이 나오고 마감이 되는 거. 중국 시장, 뭐 홍콩 시장, 상해, 뭐 이런 시장들이 불안할 때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 이후에 우리나라 장세는 또 중국 상해 증시나 홍콩 증시에 많이 연동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주 후반에 뭐 결국은 헝다 이슈로 인해서 장이 올라가기도 하고 좋은 모습이 잠깐 나오기도 했다가 도로 또 원위치되는 그런 모양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 이제 어닝 시즌이 막 개막이 되려고 합니다. 뭐 이번 주 지나면 이제 3분기 마감이 되기 때문에 관련되는 뭐 실적은 당연히 10월 초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나오겠죠. 뭐 예상 실적 같은 것들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 지금 일단 뭐 아직까지 3분기가 마감되지 않았지만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서베이를 해보면 굉장히 괜찮다고 나와 있어요. 3분기에 상장사 한 200여 개를 조사를 해봤더니 전년 대비해서 49% 정도 더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4분기에도 70% 정도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서 흔히 말해서 예, 실적이 뭐 정점을 치는 피크아웃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뭐 하반기에 좀 우려가 됐습니다만 그거보다는 뭐 상황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라든가 BBIG 업종의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철강이라든가 해운 쪽, 뭐 철강 최근에 철강석은 내려가고 단가는 올라가고 이래서 마진이 훨씬 남는다는 얘기. 그리고 해운 지수는 뭐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해운 쪽에도 2분기에 그 어마무시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3분기에도 이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많은 반면에 자동차 같은 경우 차를 지금 만들어서 제대로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팔고 싶어도 팔 차가 없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뭐 은행이라든가 화학 쪽에는 2분기보다 조금 수치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뭐 2분기 초반만 하더라도 꽤 있었습니다만 지금 보면 괜찮아요.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70조를 넘을 것 같다는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얼마 전에 출시한 이 플립형 그리고 폴더형 폰 뭐 없어서 못 판다 이런 얘기들 듣고 계시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이런 뭐 접히는 이런 폰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80%, 90%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폰으로 지금 등장이 됐고, 자, 이쪽에 보고 계신 게 DXI라고 해서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라고 하는 이제 대만 쪽의 그 반도체 주요 전략 그 부품에 대한 가격을 지수로 만든 것인데 지난번에 피크아웃이 있을 우려가 있을 때가 이때였는데 진짜 가격은 좀 내려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때요? 8월 하순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리바운드를 하고 있어요. 가격이 좀 올라가는 기미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4분기에 디램 가격이 뭐 어떤 기관의 추정에 따라서는 8%, 10% 빠진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요 차트대로라고 치면 바닥치고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의외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의 실적이 너무 나빠지지 않는다 이런 또 어떤 주장에 무게를 둘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라는 부분, 굉장히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원하시고, 1년 반 정도 코로나 시국에 너무 지쳤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 이대로 가면 공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접종률 지금 뭐 1차는 70%를 넘었는데 2차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간격이 있죠. 이게 좀 완성이 되면은 흔히 말해서 단계별로 이런 거리두기라든가 뭐 영업 제한 같은 것들을 좀 해제하는 그런 절차들이 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들 나오거든요. 지금 이번에 이제 한가위 연휴 이후에 뭐 환자 수가 폭증하는 면이 단기에 잡힌다고 하면 빠르면 뭐 10월 말 정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10월 달 범위 안에서 위드 코로나라는 걸 조심스럽게 좀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가위 연휴 이후에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이쯤에는 아마 그전보다는 조금 환자 수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실제 지금 위드 코로나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몇몇 개 나라를 보면 사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풀어주는 대신에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걸 목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환자 늘어나는 대신에 경기라든가 경제가 좀 정상화되거나 순환을 하는 거를 용인을 한다라는 거 서로 이제 바꾸는 개념이 되겠죠. 결국은 가야 할 길이라고 봐요. 뭐 언제까지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몇 년을 갈 수는 없는 거죠. 자, 위드 코로나의 선결 조건은 접종률 한 70% 정도 될 거고요.
중증 이완율, 그러니까 중증으로 넘어가는 환자 수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야 될 거고, 치료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야죠. 독감 같은 거 걸렸을 때도, 감기 걸렸을 때도 먹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치료제 같은 것들이 등장이 되면 위드 코로나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10월 말 정도쯤 되면은 방역을 완전하게 포기한 게 아니고 방역은 방역대로 하면서 위드 코로나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하시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소위 불리는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요새 움직임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거 아마 임박하게 되면 조금 더 핫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듣고 계신가요? 잠시 온라인 무료 특강 참여하는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샵 8338번으로 김동엽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알찬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이미 한가위 연휴 때 즈음해 가지고 몇몇 개 뭐 항공사라든가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거리두기라든가 예, 2주 정도 집에 머물러야 되는 그런 거 없이 갈 수 있는 나라들, 괌이라든가 사이판 같은데 여행 상품들이 좀 팔렸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10월 달에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들 몇 가지 있어요. 의회 부채, 미국의 부채 한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요걸 좀 상향하는 그런 이슈들 관련해서 지금 미국 의회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간헐적인 좀 악재로 될 수가 있겠고, 자, 지금 뭐 사교육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뭐 연예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중국 쪽 정부의 그 규제 리스크가 한창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뭐 또 나올 거 없는가? 뭐 부동산도 분명히 이번 헝다 이슈 이후에 더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 문제도 뭐 해묵은 숙제입니다만 여전히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10월 달에도 간헐적인 노이즈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몇 가지 변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봐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이거 처음에 보여드린 그래프잖아요. 9월 달이 제일 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9월 달 안 좋은 거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볼 거냐? 9월만 투자하시고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 보자고요. 자, 10월부터 12월까지 순서가 연말로 갈수록 평균적인 수익률이 좋아졌다. 적어도 1월 달까지. 우리나라 최근에 10년 데이터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 9월 달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니까 9월 거 이제 그만 여기 이런 좀 안 좋은 어떤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에서 좀 빠져나오시고요. 이제 역사적으로 좋아지는 통계값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 10년치를 보면은 9월 달에서 11월까지 미국 S&P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었고 우리나라도 10월 달에서 연말로 갈 때까지 의외로 시장은 견조했다라는 통계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좀 근거해서 보시면 9월 달보다 10월 달이 훨씬 나은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좀 가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델타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지금 증권시장에 둘러싼 환경인데요. 저는 이걸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델타 때문에 경기 정점이 내년도 초반 정도 이후로 미뤄졌다.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피크아웃을 치고 끝날 거였는데 델타 변이가 중간에 한 5월 달, 6월 달 막 극성을 부리면서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경기가 정점을 빨리 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오히려 더 미래로다가 확장시키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나라 뭐 수출 금액과 관련된 얘기들도 4분기 이후로 피크 값이 이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변이가 물론 뭐 충격을 많이 줬습니다만 그래서 또 한 번 미래에 델타 변이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가 보인 이후에 미국이든 우리나라의 경기가 완연하게 좋아지는 시기가 한 번 더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제가 이거 한 2달, 3달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준을 깨지 않으면 추세가 꺾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다우 기준으로 3만, 코스피 기준으로 3천, 국채금리 최근에 1.3에서 1.4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상한 선을 터치 안 했다. 유가 지금 견조하게 뭐 73불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60불 깨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와의 어떤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유가 기준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장 끄떡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환율이 최근에 조금 뭐 주춤됐습니다만 역시 1,200원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아직 제약 요건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9월 달에 어떤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나셔서 10월 달은 조금 더 전진된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대응을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사적인 통계치로 보더라도 10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는 최근 한 1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나름대로 평상시보다는 좋은 기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월 달 투자 아이디어는 역시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요 변수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내서 매매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이죠. 실적이 아무래도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예상보다 높은 실적 아니면 최고의 실적 이런 숫자를 뽑아내는 회사들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증권 투자라는 건 아무래도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투자, 꿈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미래 비전이 제시되어 있는 어떤 테마들, 섹터들 이런 거에 여전히 주목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아마 빠르면 10월 말, 뭐 11월 정도쯤에 정부의 어떤 주도적인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뭐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피날레를 뭐 장식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실적 관련해서는요. 여러분들 보시는 어떤 그 인터넷 그 검색창에 이런 말을 좀 가끔 검색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투자를 할 만한 종목들. 자, 지금 삼성전자 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70조를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 나오죠. LG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나온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냈던 정유라든가 석유화학 업체들 3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글자가 조금 작아서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정유라든가 석유화학의 대표적인 회사들 SK이노베이션 흑자 전환할 걸로 보이고요. S-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적자에서 흑자 전환할 걸로 보이고 지금 하나솔루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세 자릿수 정도의 상승을 보일 정도로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최근에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회사들이 있어요. LG이노텍 최근에 그 아이폰 이슈 때문에 조금 조정도 받았습니다만 3분기, 4분기 그냥 아이폰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고 아이폰 그 13 모델에 대한 전망도 초반에는 별 혁신이 없어서 별로야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최근에는 뭐 중국의 그 대기 숫자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 나오면서
아이폰 아무리 안 팔려도 평타 이상은 나온다 이런 얘기들 하면서 기대감이 다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3, 4분기 최대 영업이익 나올 것 같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뭐 최근에 소재주들 한창 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가 3분기 또 최대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국민연금도 8월 달에서 9월 달 사이에 지분 변동을 한 거 보면 테스나라든가 고려아연, 효성, 위메이드 같은 이런 기업들로 지분율이 좀 확대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회사들이다. 이쪽은 지분율이 좀 내려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별로 감안을 안 하셔도 좋은데 지분율이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분율도 늘린 거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주 중에서 아까 뭐 여러 개 뭐 뉴스와 관련된 얘기들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의외로 삼성전자 지금 왼편의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 지난 뭐 8월 달 이후에 사실 뚝 떨어져 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한 만 원 정도 빠져서 바닥에서 헤매면서 또 개인 투자가들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DXI라고 하는 예, 그 반도체 관련된 지수가 반등을 하는 모습도 보여드렸는데요. 뭐 최근에 폴더블 폰 관련된 판매라든가 또 최근에 뭐 미국 쪽에 또 반도체 공장에 대한 뭐 증설 이슈 조만간 확정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갖고 보면 최근에 뭐 목표 주가는 좀 내렸지만 외국인들 매수가 9월 달 들어서 아주 좀 견조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한번 8만 원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관련주 중에 SBS예요. 계속 신고가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1, 2분기에 이어서 3분기도 굉장히 견조한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다는 얘기. 그리고 중간 광고라든가 또 관련된 인기 뭐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들 또 OTT 같은 데 재판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미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미래 쪽을 생각할 때 가장 강력한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미래에 꿈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뭐 어떤 세상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면 저는 단연코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지금 뭐 탄소 제로라고 하는 얘기를 뭐 2050년까지 완성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10대 핵심 기술이 있거든요. 태양광 풍력, 뭐 수소, 바이오 에너지, 뭐 그리고 수소 환원 제철이라든가 뭐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건물의 효율을 높인다든가 디지털 화를 만든다든가 이런 많은 혁신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지금 뭐 8월 달, 9월 달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와중에도 이쪽 관련된 쪽에서 사실 주도 섹터들과 주도 종목들이 한창 나오고 있잖아요. 태양광 풍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수소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뭐 그리고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 환경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과 어울리는 그런 섹터들이 어디보다도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가장 강력한 정책, 탄소 중립의 지금 핵심은 전기차.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2030년 정도 되면은 거의 다 내연기관차 안 만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가 2030년도까지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일 걸로 얘기를 하고 있고 판매 비중도 지금은 뭐 한 3% 정도 내외인데요. 2030년 정도 되면 이거 30%까지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10대 중에 3대는 전기차로 대체되는 그런 시장이 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겠어요? 이제 몇 년 굴리고 나면 배터리가 또 이제 노후화 되잖아요. 폐배터리가 나왔을 때 이걸 또 어떻게 순환을 할 거냐, 리사이클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 폐배터리 시장도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커진다. 한 10배 이상 커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또 굉장히 좀 핫한 섹터들이 뭐 화재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원석, 그 들어가 있는 소재를 또 뽑아가지고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고 계시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전기차보다도 더 화끈하다고 할까요? 수소차 얘기하면서 또 수소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소. 예.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뭐 현대차 중심의 이슈에다가 몇몇 개 배터리 회사들 중심인데 어떻게 보면 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진짜 난다긴다 하는 대기업들 중에 삼성그룹 제외하고는 전부 다 뛰어들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수소로다가 결정하고 수소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현대도 당연히 하이드로젠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수소를 뭐 리딩하는 그런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SK라든가 포스코, 효성 최근에 뭐 코롱 수소로 해서 수소 생산이라든가 뭐 운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각각의 그 계열사별로 나눠 가지고서 수소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그룹들 최근에 주가들 보시면 아주 놀라울 정도죠. 아직까지 수소라는 게 조금은 낯설고 한 10년 정도 있어야 조금 뭐 지금의 전기차 정도의 어떤 인지를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굴지의 대기업들이 전부 다 뛰어들어서 수소 세계를 빨리 앞당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파생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돋보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8월 달, 9월 달에 이어서 뭐 10월 달이라고 이런 현상들이 딱 스톱되고 없어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전기차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한 1년, 2년 정도의 흐름으로 보면 뭐 흔히 말해서 10배, 10배거라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진출이 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실적 대비해서 뭐 미리 많이 움직인 그런 기업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평가인데 뭐 최근에 그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 같은 예에서 보시듯이 뭐 올라갈 때는 뭐 퍼가 100배가 되거나 200배가 되는 것도 성장성으로 다 뭐 용인이 되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기업은 이 정도 올라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터진다 이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뭐 무리한 배팅보다는 눌림목이 나오거나 아니면 덜 아직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그런 기업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 열린다. 2030년 정도 되면은 1700조 시장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이 메타버스요.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지금 대형 IT 회사가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을 했죠. 자, 지금 뭐 자산운용사에서 메타버스 ETF도 여러 개 내놨고요. 줌이라고 하는 이 화상회의 쪽으로 유명한 줌도 메타버스 회의장 각축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10월 초순경에 이 국내 최대 메타버스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니까요. 요게 한 7월까지 굉장히 핫했다가 8월, 9월 달 조금 쉬었거든요. 테마들이. 10월 달에 다시 재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쪽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관련주로 보면은 뭐 효성화 같이 수소 관련된 부생수소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겠다고 선언을 한 효성화 목표가 뭐 최고 70만 원까지 제시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갈 길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 메타버스 쪽으로 그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10월 달 이제 한 선언만 남았는데요. 물론 지금 뭐 환자 수가 막 많아지고 이럴 때 힘들겠죠. 바로 선언하기 어렵겠지만 뭐 빠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우리나라도
뭐 방역이 웬만큼 됐다. 그리고 뭐 접종이 웬만큼 됐다. 이런 게 통계치로 나오게 되면 조심스럽게 아마 위드 코로나를 이제 본격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면 증권 관련된 판도가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수혜 업종을 지금 찾는 노력들이 한창 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개 섹터들이 있습니다만 요런 정도의 이제 모양들 나오고 있는 거 기업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유통 뭐 아무래도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오프닝 되는 그런 거니까요. 아무래도 뭐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과 관련된 뭐 오프라인 유통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세계라든가 뭐 호텔 신라 같은 경우가 좀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요. 이미 좀 많이 움직였습니다만 엔터라든가 레저 관련해서도 뭐 하이브라고 대표적으로 BTS를 보유하고 있는 뭐 엔터사라든가 하나투어 이제 뭐 여행 재개와 관련된 보복 소비 아무래도 해외여행이 단기에 한번 인기를 끌 걸로 보이니까요. 뭐 관련되는 뭐 여행주들 좀 움직임이 좋을 것 같고 자 항공 운송 쪽에서 보면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최근에 수급도 좋지요.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한국타이어 아무래도 밖에 이제 다니는 시간대 차량을 이용한 뭐 운송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될 때 타이어 쪽이 또 많이 좀 쓰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정상적인 경제 생활이 영위 될 경우에 뭐 유가와 연관된 석유화학주 이런 것들 좀 움직임도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가 아무래도 좀 활성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내국인 유일한 출입이 좀 가능한 이런 카지노라든가 또 주류 쪽 관련해서 아무래도 밖에서 소비하는 어떤 주류와 관련된 소비가 좀 정체됐다가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소비가 되려면 또 기본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같은 것들이 또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최근에 뭐그 경증 환자들한테도 쓸 수 있게끔 그 확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진단 키트 관련된 것도 중요합니다. 훨씬 더 진단을 쉽게 빨리 받을 수 있어야지 위드 코로나가 가능한 거고 또 하나 이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아무래도 환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경증이면서 뭐 백신을 이미 접종 완료한 분들은 집에서 치료받는 것들을 우선시할 수 있는 재택 뭐 의료라든가 원격 뭐 진료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한번 보면은 SG 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실적이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가 좀 거치고 나면 내년도 실적 별로일 것 같아 이러면서 좀 주가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좀 움직임이 있어요. 아무래도 환자 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 진단 키트와 관련된 뭐 사용도라든가 이런 것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강원랜드 같은 경우도 뭐 확진자만 뭐 늘어나지 않고 정책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 뭐 해외로 가시는 분들 지금 당장 가기가 어려우니까 이 내국인 카지노 쪽에 발걸음이 좀 잦아질 거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어서 최근에 뭐 위드 코로나 중에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꼽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서 10월달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어떻게 작동을 할까, 또 10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까 이렇게 말씀 드려봤는데 9월달 여러 가지 역사적인 통계치로 보더라도 9월달에 그 힘들었던 것들 뭐 이번 마지막 주를 뭐 털고서 10월달로 옮겨가게 되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시간대가 다가왔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여러 가지 변수들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변수들이 계속 시장이 못 가게 막 잡는 것들이 있어요. 뭐 헝다 이슈도 바로 끝나고 소멸되는 이슈가 아니라 뭐 한두 달 아니면 연말 뭐 내년 초까지도 어떤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일 수는 있는데 그게 추세를 바꿀 만 하지는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노이즈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의 이제 현금 같은 것들을 마련했다가
시장 좀 어려워졌을 때 과감하게 용기 내시고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실적 중심, 그리고 미래 비전 중심, 위드 코로나 중심으로 해서 시장 주도하는 섹터 쪽에 집중을 하신다고 하면 9월 달 좀 어려움을 떨치시고 10월 달에 좋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 시간 10월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으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짧아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 무료 특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샵 8338번으로 김동엽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시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참여하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